그 돈이 어떤 돈이니 먼저 세상을 떠난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네요. 준 정성이야 정성 어떻게 너희 아버지 조회금을 손을 댈 수가 있어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썼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빌린 거라고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빌렸다고 이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나온 조회금을 빼돌릴 수가 있다니. 어머님 급해서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버지. 조회금을 몰래 빼돌리다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잠시 그랬다고요. 갚을게요.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내 아들이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인생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 장례식 때 아들 며느리에게 상상도 못할 봉변을 당한 박덕순 씨의 사연입니다. 금수 같은 아들 며느리에게 박 씨 할머니가 어떤 기막힌 복수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먼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죠. 불빛이 새어 들어오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당신이 시간까지 어디 있다 온 거예요. 늦으면 늦는다 말이라도 해야죠.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얼굴은 벌거 달아올라 있었고 몸에선 술 냄새가 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동료들이 술 한잔 사라고 해서 좀 늦었어. 아니 술을 잘 마시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어. 우리 아들 진호가 말이야.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동료들한테 자랑을 좀 했더니 다들 축하해 줄 테니 술이라도 한 잔지 뭐야. 그래서 기분 좋게 한턱 내고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난 듯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학사모를 쓰고 밝게 웃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참 우리 아들 취직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자랑까지 해요. 나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어. 막 노동하면서의 손으로 우리 아들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까지 취직시켰으니 부모로서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멈칫하더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바닥이었지만 그 손은 우리 가정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그 옛날 우리 부부의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은 늘 새벽같이 공사장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절대 다치면 안 돼요. 그럼 항상 조심하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조심히 다녀올게.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몸은 늘 땀과 먼지로 가득했었죠.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조금은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공사장에서 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기술을 배워야지. 평생 무거운 짐만 나르다 몸만 상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인 배우기로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엔 이미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몸은 고단함으로 굽어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만큼은 반짝였습니다. 페인트 손에 익히면 밥벌이 하되는 걱정 없을 거야. 이제 나도 기술자가 되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페인트 칠을 하며 내 조금씩 단골 손님도 생기고 공사장에서 남편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그런 노고와 저희 뒷바라지 덕분에 아들 진노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얼마 전에는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죠. 남편은 그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종일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었고 결국 동료들의 성화에 모시어 술을 한터 거하게 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채 가끔씩 숨소리를 내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다행이야. 너는 남편의 옆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일했던 월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고생하며 우리 가족의 삶을 일구어낸 손 얻습니다. 저는 고생 많았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남편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아들 진호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호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수가 줄어든 건 아마 마음에 쌓인 서운함이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아들의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 내 부부가 우리 부부를 뒷전 취급하고 가만 챙기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명절에도 늘 처가를 먼저 방문하고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다 우리 집에는 잠깐 발만 붙였다. 얘기도 나누지 않고 이내 떠나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들 내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요즘 신혼이니 바빠서 거겠죠. 그래도 키워준 부모를 뒷전 취급하고 돈들 맨 챙기니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자돈들이 우리보다 연세도 더 많으시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고 남편은 늘 그렇게 저를 달래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페인트 일을 하며 묵묵히 버티던 남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곤 했거든요. 당신 왜 그래요? 숨이 왜 이렇게 가빠요?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았어. 주말도 없이 안 쉬고 일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아마 잠깐 쉬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늘 괜찮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자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치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밤마다 숨이 가은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병원 가봐야 별거 있어. 돈만 깨지지. 걱정스런 제 말을 애써 웃어넘기며 남편은 끝까지 버티며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날도 남편은 새벽 일찍 일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 위태로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전 내내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우열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고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더군요.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너무나도 거칠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 쏟아졌습니다. 걱정스런 제 얼굴을 바라보며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진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합병증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먼지와 페인트, 가루를 들이마시며 한 게 원인일 겁니다. 병이 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중이요. 처음 들어보는 명이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이었습니다. 위 먼지가 쌓여서 되지 않는 겁니다. 치료를 해도 완전히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강철 같고 튼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늘 괜찮다며 웃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눈을 간신히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금방.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 그만둬요. 진호도 장가까지 보냈고 부족하겠지만 아꼈으면 둘이서 먹고 살 순 있을 거예요. 그 후로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조금만 움직이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 하곤 했었죠.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남편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숨을 헐떡이 시작했고 작은 일조차 스스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가져다 주며 남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나날이 나빠지던 어느 날 저는 혼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다고 했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기가 탁한 도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라도 마시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집은 시골의 오래된 작은 집이었지만 산자락 아래라 공기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서울에서 목구멍이 칼하하나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시골집은 비록 낡았지만 남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맑은 공기에도 생각처럼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빠져 갔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 시간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헐떡이며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저는 남편의 곁에서 밤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 숨이 너무 차면 지금이라도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지금 병원에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먹으면서 여기 이렇게 누워서 좀이라도 편하게 쉬는 게 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었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날이면 이대로 남편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기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사만 챙기고 우리 부부에겐 관심도 안 보이던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마다 양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부부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며느리의 얼굴이었으며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올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어색함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내려오면 싹싹하게 어머님, 아버님 하고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앞으로 이게 필요하시 될까 봐요. 아니, 이게 뭐야? 명함에는 장례식장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명함을 한참 쳐다보다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장례식장 명함이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복잡한 장례식도 알아서 다 준비해 주고 정말 좋아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제 앞에 누워있는 남편이 기침을 하며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꺼낸 며느리가 너무도 미웠습니다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버지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기침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린 거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네.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데 장례식장 명함을 들이밀면서 그게 할 말이야.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멀뚱멀뚱 앉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도 가히 내 마누라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엄마, 그게 선아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 아들의 그 말이 더욱 저를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는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가 멀쩡히 살아있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장례식장 명함을 왜 건네는 거니? 진짜 너희 아버지가 죽길 바라기라기 듣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며 리의 그 명함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아들의 그 무심한 태도가 가슴 한복판을 내리찍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걔들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당신은 괜찮아. 그런 소리 듣고도 괜찮냐고. 난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남편의 그 말은 저를 위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더욱 저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한평생 늘 그랬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숨기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저는 가볍게 남편의 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차가웠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여보, 널리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남편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왜 날 혼자 두고 가요? 왜? 남편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반쪽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러도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그저 옆에 멍하니 앉아 남편의 식어가는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이고 향불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남편이 떠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진 속 남편은 언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역에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지만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남았다는 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빈소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을 해주었습니다. 두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조문객들의 위로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 처져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상주로서 역할을 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서서 흐릿한 눈빛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말없이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에게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걸까? 장례식이 조용히 정리될 때쯤 저는 방명록과 조회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봉투의 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방명록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남아있는 조의금 봉투의 개수가 터무니없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내 실수인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봉투를 일일이 세어 보았지만 누가 봐도 조의금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통째로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람들이 성의껏 내어준 마음을 누군가가 돌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호야, 저는 다급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진호는 빈소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아들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여기 봉투가 맞질 않아. 방명록에 적힌 사람들은 많은데 왜 조회금은 이렇게 적은 거야? 누가 여기에 손을 댄 것 같아.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봉투들을 내려다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엄마가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 몇 번이고 다시 세워봤다고.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본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장례식장 안에는 CCTV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 잡지도 못해요. 뭐라고 그럼. 그냥 넘어가자고.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괜히 더 번거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일로 난 봐야 뭐가 달라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속상하지만 이럴 땐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요. 괜히 일을 키우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라 남편이 떠난 슬픔도 참기 힘든데 아들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돈은 너희 아버지를 위해 사람들이 내어준 정성이야. 그 정성을 누가 가져갔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아니야 설마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기를 쓰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금이 이렇게나 사라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경찰이 장례식장에 와서 상황을 조사하고 장례식장 밖에 CCTV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방문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내부에 CCTV 없어 그 가방의 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지만 찍힌 것은 이 장면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밖 CCTV 확인했는데요. 이분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가 어떤 여자분에게 그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굴과 가방 그리고 CCTV 보이는 안사돈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막혀오는 듯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진호가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그리고 그 돈을 왜 안사돈한테 준 거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 쳤어요. 하지만 CCTV 화면 속에 찍힌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조의금 봉투를 가져가 안사돈께 건네는 장면이었죠.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길고 지옥 같던지 두 다리가 무겁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사돈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꼭 물어봐야 했습니다. 안사돈 저예요. 죄송하지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안사돈 목소리는 다소 놀란 듯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 사돈 혹시 장례식장에서 우리 진호가 안사돈께 드린 검은색 가방 거기 안에 무엇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사위한테 돈을 받아야 할 조금 있어서요. 제가 받아 될 돈을 받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이 메고 나간 검은색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분명 남편의 조의금 일개 분명했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사돈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남편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정성껏 내어 준 조회금이에요. 조의금이라고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사위가 저한테 건네준 돈이 조의금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사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붙잡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쪽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가방 안에 봉투는 없었고 검은 비닐 봉투 안에 돈만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사위가 왜 그런 짓을 사돈 진호가 사돈께 드렸던 그 돈 우리 남편 조의금이라고요. 지금 댁에 계세요? 제가 당장 다시 받으러 사돈 댁으로 가겠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사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다시 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온 조회금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세요. 저는 믿기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떤 돈이든 일단 제가 사위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간 머릿속이 하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진우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 진우한테 따로 받아 가셔야죠. 왜 우리 남편 조회금을 가져가시라고요. 얼른 돌려주세요. 그러자 안사돈 목소리가 쩌렁쩌렁 전화기를 올렸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가 저한테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줄 아세요? 남편분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분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저도 받을 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 병원 비요. 저는 진호한테 남편 병원비 하고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요.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이어지고 사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서 남편분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돈을 빌려갔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받았던 그 돈을 제외하고도 제가 여전히 못 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 남편 병원비가 부족했다. 이요. 저는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 아들이 남편 핑계를 대고 수천만 원을 빌려 갔다고요. 자위가 몇 번이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분 병원비가 모자라다고 하이 어쩔 수 없이 빌려줬던 돈이 쌓이고 쌓여서 수천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받은 돈을 다시 내놔라. 이요. 자위가 남편분 조금의 손을 댄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도 받을 건 받아야죠. 안사돈의 말이 맞다면 제 아들이 남편의 병세를 핑계로 사돈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장례식장에서 조회금을 가져다 바친 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허둥대며 경찰 신고를 말렸는지, 며느리가 왜 그토록 불안해 보였는지, 그래도 설마 우리 아들이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체 왜 그랬니 진호야네. 아버지를 핑계로 수천만 원을 빌려 가다니. 저는 핏발선 눈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불행이라 해야 할까요? 저 혼자의 모든 비참함을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혼자 남아 버렸고, 제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만이 끝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일찍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희들 엄마가 다 알고 왔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장례식장에서 안 사돈 태 건넸던 검은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사람들 정성으로 모아진 조이를 가져가니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문지르다 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은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민정이를 도우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정이.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돈이 며느리 민정이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 있게 똑바로 말해봐. 아들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이실치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민정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든 그 돈을 갚아야만 했어요. 가져간 돈을 원래대로 메꿔 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던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들었던 사돈의 말과 맞춰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돈이 너 아버지 비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네. 아버지를 핑계로 돈을 빌렸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대로 돈을 채워놓지 않으면 경찰에서 저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하니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그 눈물은 저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에 너희가 한 짓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을 훔쳐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이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엄마랑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해. 너희가 그러고도 인가야. 저는 한참을 울고 소리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느끼기만 했고 아들은 말없이 그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주하이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사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그 돈 때문에 전화하신 겁니까? 못 돌려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차돈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차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돈께 이건 꼭 아셔야 해요. 무슨 말이요? 결국 돈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그 돈 우리 아들이 사돈께 빌려갔다던 그 돈 결국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당신 딸이 회사 돈에 손을 댄 횡령이 그걸 막으려고 우리 아들이 병비로 쓴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돈한테 돈을 빌려간 거라고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고유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게 우리 딸 때문이라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믿으라고 하죠. 어떻게든 돈 돌려받고 싶어서 환장아 본데 저는 절대 돌려 없어. 제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당신 딸하고 직접 통화해 보세요. 당신 딸이 회사 돈에 손을 대서 그걸 막으려고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돈을 빌린 거라고요. 우리 남편 조금의 손까지 대면서 말이에요. 중간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리 와서 내가 직사 얘기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얼른 얘기 좀 해봐.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더니 머뭇거리며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격량되는 게 들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이야? 빨리 사실대로 말해봐. 사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 울먹이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엄마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엄마가 부끄러워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고함과 울분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저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이제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그 속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딸이 그런 짓을 벌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 조회금을 손을 댈 줄은 몰랐어요. 정말 뼈빠지게 자식 키워놨더니 이렇게 부모를 배신하는 사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 딸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니 제가 받았던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야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께의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하도 내게 다시 남편 조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남은 것은 깊은 상처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고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앞으로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아버지를 그렇게 욕보이고도 너희가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니? 방안은 내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가빠와도 멈출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리며 일궈낸 삶,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이 배신감으로 얼룩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며느리와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찼습니다. 양평산 기슭에 있는 작은 집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는 오래된 이젤과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가만히 흔들리는 모습, 작은 산길 위로 들이온 햇살 내 눈앞에 펼쳐진 자연이 고스란히 화폭 위로 옮겨졌습니다. 붓을 쥐고 천천히 선을 그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남편이 떠오를 때마다 그림 속에 남편을 담았습니다.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로자, 제게 남은 유일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지은 목소리가 문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고 눈을 떨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송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사과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들을 쳐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희 목소리조차 듣기 싫으니 얼른 돌아가. 그런데 아들이 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사과를 안 받아 주신다면 장모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장모님 좀
만나뵐 수 있게 주선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왜 안사돈을 찾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과를 안 받아줘도 되니 사돈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돈을 찾고 있냐는 말이야. 얼른 돌아가.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고. 저는 힘껏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뒤로 문 밖에서 엄마, 죄송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말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가 남편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산속의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 지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아. 그때였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안사돈이 비를 맞으면서 있었습니다.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안사돈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편분 첫길이니 잠시 근처에 볼 일도 볼 겸 잠시 들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큰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를 내오고 둘이 마주 앉으니 그제야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과 사위에게 기대했던 모든 걸 끊었으니까 빌려준 돈은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이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것도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소송까지 걸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단 걸 다 끊어 버렸으니 저한테 찾아와 안사돈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달라고 한 거였죠. 그게 잘 아신 거예요. 우리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안사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듯했습니다. 안사돈,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서로의 아픔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갈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또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당신도 하늘에서 날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온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덕순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박덕순 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댓글로 남시면 박덕순 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겐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